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어떻게 공화를 합니까? 이미선 재판관님, 공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다미닉 튜브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미선 재판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 주권을 논하는 헌법을 다룰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영배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둘 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 두 명 모두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은 이를 한 단계 더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2019년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왕 이미선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가지고 있던 주식 6억 원어치는 바로 매각하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 시 바로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 임명 후 다음 년인 2020년에 오충진 변호사가 해외 주식을 1억 6천만 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헌법재판관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일었습니다. 이거 국민을 벌써 기만했죠. 헌법재판관은 명예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나라를 법적으로 잘 지켜내주라고 만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장관급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돈을 벌 거면 변호사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을 합니까? 누가 변호사 하면서 주식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주식왕 이미선이라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귀로 이미선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수명 재판관이 되어 너무 대놓고 증거 채택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한 것. 얼마나 민주당 국회에 대놓고 유리하게 했으면 헌재법 32조를 어겨가면서까지 증거 채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한 것에서 헌법재판관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이 점을 공유하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 질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정말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일부러 질문에 함정 파는 게 보이죠? 첫째로 50 계엄 때 있던 국보위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이미선 재판관님, 50 때 같이 3만 명 투입한 계엄이었어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군인 580명 투입해서 계엄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왜 50 때 있었던 국보위를 말하는 거예요? 벌써 이 이미선 재판관 안에 돌아가는 사고방식이 보이죠? 너넨 국민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계엄을 일으킨 위헌 세력이야. 윤석열 아웃! 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냥. 이미선 재판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국회 폭거와 부정선거가 계엄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게다가 그걸 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어봅니까? 계엄을 일으킬지 말지는 헌법 77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인데 헌법재판관이 헌법 모르세요? 비상계엄을 내릴지 말지는 대통령 권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계엄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선 재판관이 부정선거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부정선거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헌법 제1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나옵니다. 아니 민주와 공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민주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공화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같이 어우러져서 화합한다는 말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어떻게 공화를 합니까? 이민선 재판관님, 공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잖아요. 공화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민선 재판관님의 그 질문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천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세 역사에서 근대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중세 역사는 모든 나라가 전제군주제였고요. 왕실의 피로써 왕권을 물려받았죠. 근데 근대 역사는 바로 이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 아니면 민주공화제로 변하는 역사예요. 입헌군주제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민주공화제로 변하는 거였어요. 이 근대 역사 안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제일 피를 많이 흘렸고요. 그 다음이 민주주의 안에서 어떻게 공화를 하느냐, 이걸 정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습니다. 자, 미국도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기독교의 가치를 말하는 헌법에서 노예제도 운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전쟁까지 일어나고 그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주권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 이후 얼마나 많은 피를 보며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의 헌법을 지켜온지 아십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공화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많이 완성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져와 주셔서 선거가 뭔지, 국회가 뭔지, 참정권이 뭔지, 대통령이 뭔지, 삼심제도가 뭔지, 삼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제로 민주공화정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겪은 혁명, 미국에서 겪은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 때문에 많이 죽었죠. 네, 이제 공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그 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민, 국회, 행정부, 대통령 포함이죠.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을 일으켜서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고 있다면 민주공화국을 이뤄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권자 국민들이 공화를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 선거 부정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공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선, 총선, 지선 할 때마다 수천억씩 들여가면서 선거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주권자 국민께서 지금의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을 원하고 이런 의회를 원하고 이런 지방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다른 반대 세력도 그것에 승복하고 서로 공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선거인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니까. 북한, 중국에 이런 선거 있어요? 없잖아요. 부정선거를 하면 이거 수천억씩 들여가면서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부정선거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1조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전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민선 재판관님,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 77조입니다. 1항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뭐라고 나와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요? 국민이에요? 대통령이에요? 헌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대통령이죠? 국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국회 폭거와 부정선거는 당연히 합당한 계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는 대한민국에서 여기는 절대 가치인 것이고 주권자 국민들의 공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선거라는 장치예요. 즉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국회 폭거와 부정선거는 당연히 합당한 계엄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선 재판관님, 제 말이 맞죠? 부정선거에 징후가 있다면 국민의 주권과 참정권을 침탈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로서 당연히 수사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수사를 선관위가 가로막고 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라도 국민의 주권이 침탈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이미선 재판관이 일부러 이런 질문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진 순간부터 이미선은 그 부정선거 카르텔에 가담되어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과 같은 로펌에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헌법재판관 되면 주식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 년에 바로 주식하는 거 봐요. 국민이 만든 국회를 얼마나 개무시하면 청문회 때 주식 다 팔기로 해놓고 그래서 다 팔아놓고 어떻게 그 다음 해인 2020년에 바로 주식을 억 단위로 사는 행동을 합니까? 이미선 재판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질문 한마디에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안에 있는 당신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설령 당신이 그 카르텔 안에 없더라도 민주공화국 안에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당신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의 기초를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카르텔이나 어떤 이념의 생각이 묶여 중립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계선은 남편의 상사가 청구인 측 변호인단에 속해 있고 이미선은 부정선거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거나 헌법재판할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전에 반격의 서막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정계선과 이미선은 버리는 패였는데 이렇게까지 썩어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문영배까지 셋을 저쪽에 주더라도 아직은 할만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전선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그 이미선의 질문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해설을 들으셨으니 이미선이 얼마나 형편없는 헌법재판관인지 더 실감나실 겁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역시 문재인 추천목답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Stand or die. Fight.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국민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그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그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 그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 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 간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 간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뭐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시간이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